그 대표는 선물 받았잖아요. 홍준표 대표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정부 여당도 받았죠. 왜요? 홍준표 체제가 정부 여당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죄가 나고 나서 초강경 발언을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좋은 거죠. 강경 발언한다고 뭐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하여간 지금 이제 이미 여기까지예요. 한계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세대 교체밖에 없는데 예. 그 요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그 2, 3부에서 장윤성 기자가 바른정당을 그 취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전화가 온다. 아유 열심히 꼬시겠죠.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열심히 뭐 전화하고 아니, 막 아니 얘기가 그게 아니고 아니고 바른정 반대로 홍준-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네.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 그 홍 대표 체제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기 SNS에다가 이제 그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썼던 얘기가 패목강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참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목강심 치화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화를 내리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거를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옛날에 달마대사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덜어내고 이 내면을 이 성찰하는 거죠. 예, 달마대사 얘기하니까 왠지 홍준표 대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패목강심을 얘기했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쓰는 말하고 실제로 본인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연탄가스.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 정치인들. 그러면서 이제 징치를 하겠다. 징치를 하겠다. 말도 어려운 말 골랐어요. 어려운 말만 골랐어요. 권위적인 말이죠. 아니죠. 폼 잡으려고 그러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무슨 홍준표 하에서 내가 앞으로 그나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출마라도 해야 자기가 개인기로 돌파하든 뭘로 하든 할 텐데 예. 이 공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그래도 거기서 내가 조금 준비를 잘해서 다음 걸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는 2당이지만 계속 2당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내년 그렇네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2당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급전직하라고 봐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구나. 바로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방선거 때는 각 시도별로 비례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정당 투표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대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하다가 이제 사실 뭐 표현이 뭐하지만 쫓겨났는데 그게 왜 그게 그냐면 2001년도예요, 그게. 그게 왜 그냐면 아닙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 왜냐하면 2012년 총선을 홍준표 간판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는 공감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홍준표 간판으로 치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회의도 또 막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스스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경기 6개 광역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6개 이기지 못하면 대표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거 얘기도 못하면 대표 자리를 유지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서너 개 너댓 개 된다 그러면 아니, 대표 또- 물러나나? 그때 가서는 내가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였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홍준표 물론 안 빙의하신 했어요. 것 같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아까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또 자유구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통합이 되면 그러진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이탈하겠다고 거론되시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이학재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인데 예.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이제 애매한 입장.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 대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별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렇게 가면 오히려 무소속으로 도지사의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시 출마하더라도. 원지사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과 출혈을 각오하고 한다 그러면 예. 적어도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이 김세현 의원 같은 분들이 부산에서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원희룡이나 남경필이나 김세현이나 이런 분들이 통합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통합 과정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를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죠. 예. 정도원 의원님.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그 뭐 과정 복잡성 이런 걸 좀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통합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계속 그 오리무중이던데. 컨벤션 효과는 있겠죠. 컨벤션 효과.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또 안철수나 유승민 이 두 양반이 또 만만치 않아요. 예. 이거 전혀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뭐 갈등이 나고 뭐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저것들 만나서 뭐 한다더니 뭐 하나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 유승민,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당이 잘해서 정치적인 주제, 아젠다와 정책 방향을 잘 선택하면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홍준표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보수 정당이 이 집권당을 지금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방안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일자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달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1%나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은요. 한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3, 4분기 경제는 깜짝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력 있게 국민들한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하자마자 일카리 상황판 설치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 점검회의를 6개월 만에 했어요. 지난 12월 4일 날. 그러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나 이 국민의당 통합하는 정당이 예.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 또 유승민 대표가 그런 그런 좀 능력 강한 잘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12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료보험 그 비급여를 다 급여하는 걸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우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다 급여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한 70% 되거든요. 예.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가자. 뭐 일단 이렇게. 실손보험 들어간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못하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정책적 대립값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앞만 봐도 제가 보기에 하루아침에 무슨 안철수라는 사람 또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 그래도 이 당에 희망이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저 법인세 인하 문제 또 지금 원전 문제까지 이제 터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 거의 이제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특수를 누릴 거라 이제 그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을 얼마 안 맞다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찝으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목소리에 다들 무게감이 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만 이것이 좀 그 정서적이고 감성 타치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책에서 실책하는 부분들 혹은 놓치는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면모를 보이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못하고 있으니 바른정당이 그쪽에서 통합한 이후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많거든요. UA 사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하여간 그 송준표 대표도 진짜 그런 맨날 막말만 하지 말고 그런 지금 계산된 막말이잖아요.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쫄깃하게 그냥 뭐 노래하듯이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앞서서도 이 민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 또 야당은 정책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또 안 받아주고 잘. 저는 이제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민생 얘기를 하면 뭐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비급여 전면 급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방향 자체가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전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 문제 얘기했으니까 양당, 세 당 안으로 좀 한번 깊숙이 쑥 들어가보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고 2부, 3부에서 장윤선 기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전당 투표한다고 한들 반드시 전당대를 거쳐야지 통합이 되는 거다. 국민의당 전당대로 가는 순간 뭐 아까 헬멧 얘기도 나왔고 50cm짜리 강목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살벌해요 지금 분위기가. 전당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원을 놓고 보면 13조의 당규가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당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당원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위임되어 있냐면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를 한 건데 전당원 투표를 해서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 60% 70% 나왔단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에게 좋게 나와요. 네,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합당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도 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당원 투표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당원 투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등재한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K보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RS가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예. 전화 걸면 자기가 찬성하냐 안 되냐 응답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 그 친한파의 전략을 노출한 겁니다. 최초로. 아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나온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장윤성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전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당대회 하게 되면 우당탕탕 문제가 많이 생길 터인데 그랬더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정태훈 의원 얘기는 일단 전당원 투표에서 일정 정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나오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당규를 개정하자. 당원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권한이니까. 그래서 지금 5조에 전당원 투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합당 해산을 합당 해산의 권한도 전당원 투표에 그렇지. 전당원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개정을 하면 그럼요. 일단 개정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당원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 보면은요 그 몇몇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네. 들면 뭐 저는 뭐 그런 선수급에 못 올라갑니다만 이 당 합당이나 기술자들이 있어요.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오랫동안 숙련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또 있어요. 한 분들이 있어요. 우상호 그거 어때요? 완전 선수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 길을 찾으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이 말한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중앙위가 이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이 헬멧이 중앙위에 중앙위원회 구성비는 중앙위원회 어떻게 될 것 숫자는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당무위원회가 난장판이 될 것 같았지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중앙위원회의 구성 분포도 당무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하다. 수준이고 아마 입구에서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막 그 TV에 방영된 거 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 막 뭐 몸싸움 하고 했다가 들어가서 전당원 투표 두들기니까 그냥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그 통합을 추진하시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당원 투표에서 지지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뭐 65%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큰 고개를 넘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중도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한 유보파 한 11명 11분 쪽 돼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흐름으로 가면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거든요. 원래 중도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결국은 뭐 중간에 사고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뭐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 박동배 세 분께서 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동배 세 분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오란 소리를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이합집사 오합지졸이라고 다른 얘기했잖아요. 정당에 있는 분들도 통합 때도 그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거의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분 세 분들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낙동강 그 세 분 박동배 이 세 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좀 와달라 그 얘기 듣는 게 선물일 것 같은데요. 오, 근데 그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특히 박지원 의원하고의 감정적 골은 깊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모두가도 못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 시간 다 된다. 네. 간단하게 네. 서청원 의원에 대한 또 그 무슨 시사 전원에서 네. 보도하려고 그러는 게 배포금지 가처분 됐다가 뭐 50억 수수설 호주. 직무정지 뭐 예. 직무정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얘기냐면 배포해라 이랬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유한국당 친박이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최경환, 서청원 친박계 자장이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뭐 이렇게 탄압하거나 뭐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일을 벌려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희가 봐도 위태위태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네, 친박 시절에 뭐 아이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저 저래 갖고 나중에 저 정권 바뀌면 어떡할래나
그런 일들이 그런 많아요. 얘기들이 이제 터져 예. 나오면서 당내에서 침박은 힘이 셀 때는 충성을 했지만 예.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소문했던 사람들은 이제 배신의 길을 택하는 과정들을 지금 갖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권이도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힘이 빠지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를 정도로 거둬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죠.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박 정리하는 문제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아, 있겠다. 이미 끝났어요. 친박이요. 뭐 정리 이제 뭐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바른정당 거죠. 내에서는 친박 아니 저는 사실 홍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연탄가스 얘기를 하면서까지 자극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아니, 그 정도 또 하지.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뭐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아 예,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시험관아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그래요?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에요? 시험을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니죠. 아니, 자궁에 아니, 임신은 아니, 해요. 잠깐만, 요거 수정만 다 들어보세요.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예. 행사 순방 때문에 예.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좀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로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럼 정확히 그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네, 뭐 권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정윤회 한번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죠. 대통령과의 아니 관계?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그 그걸 시간이 안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됐다고요? 네네. 다 됐어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다 됐고 네,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 물론 뭐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갔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이제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은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무대응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나름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박 전 대통령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판을 좀 준비한다는 느낌을 움직이는 받아요. 느낌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 가장 크게 뇌물이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1심은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린 거기서 무죄 나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무죄야. 약간 그걸 좀 지켜보는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앞선 재판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고 나온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생각과 다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유죄잖아요. 가장 큰 뇌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인데 이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앞서 이제 영상 봤잖아요. 만약에 정유라 씨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가정이에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정말요. 그런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뭐 진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6개월 만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때 뭐 저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말 잘 타라고 그러셨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게 특검이 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 정말 엄청난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유영하 변호사 승부수고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예.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 또 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때 안 나왔죠. 나왔죠. 이번에 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신청이 되면 나가서 얘기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재판 전략에 좀 중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삼성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증언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소 국장님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건 이건 삼성에서 타라고 했다라고 이름 바꾸는 과정도 전부 다 삼성의 어떤 관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네.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 측과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정유라 씨의 지난번 진술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엄마도 만나겠잖아요. 그 장면도 참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 지난번에 그 증언하고 나서 엄마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나서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을 수 있는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특검과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는 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아까 성대묘사까지 해가면서 이모한테 오랜만에 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뭔가 추구하려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형량을 좀 줄이든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일정 부분 좀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심을 한 걸로 보여주고, 그게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전화까지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면서 검찰에 재판에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면,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각오는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정유라 씨 아냐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을 때도 인터뷰할 때도 뭐 개명 사실도 몰랐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선을 그었는데, 최순실 정유라 씨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이.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이제 신빙성을 우리가 따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 통화를 언제 해서 만난 적 있어? 이름 바꾸고,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의 뭐 승부수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얘기는 했겠죠, 설마? 그렇겠죠.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당연히 뭐 협의는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가 뭐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오케이 없이 증인 신청하겠습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 접견하면서 상황이 이래 됐으니 정유라에 증인 신청해서 정유라와의 어떤 그런 독일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팩트는 뭡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신청한 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벌어졌던 일 중에서 정황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을 향해서 밝게 미소를 지었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건강상 뭐 치료도 받으러 가고 그랬던 모습, 환자복 입었던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 저 장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서 눈웃음도 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증인 신청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척 드는 상황입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 지금 그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삼성 재판에 나간 이후에 두문 불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반대쪽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이 선택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특검 쪽에 관리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유라 씨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죠. 안 나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갔을 때 본인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의 100%를 다 얘기했다. 네,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요. 예, 생각을 할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라 씨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멀쩡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진술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유라 씨가 거기서 그러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유영하 변호인의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뭐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측과도 일정하게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하는 정당이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 또 유승민 대표가 그런 쪽 좀 잘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12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료보험 그 비급여를 다 급여하는 걸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다 급여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한 70% 되거든요.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가자. 뭐 일단 실손보험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못하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정책적 대립값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앞만 봐도 제가 보기에 하루아침에 무슨 안철수라는 사람 또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도 이 당에 희망이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법인세 인하 문제 또 지금 원전 문제까지 이제 터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 거의 이제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특수를 누릴 거라 이제 그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태근 의원 만났다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찝으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목소리에 다들 무게감이 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만 이것이 좀 그 정서적이고 감성 타치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책에서 실책하는 부분들 혹은 놓치는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면모를 보이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못하고 있으니 바른정당이 그쪽에서 통합한 이후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많거든요. UA 사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하여간 그 송준표 대표도 진짜 그런 맨날 막말만 하지 말고 그런 지금 계산된 막말이잖아요.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쫄깃하게 그냥 뭐 노래하듯이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앞서서도 이 민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 또 야당은 정책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도 안 받아주고 잘. 저는 이제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민생 얘기를 하면 뭐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표는 선물 받았잖아요. 홍준표 대표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정부 여당도 받았죠. 왜요? 홍준표 체제가 정부 여당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죄가 나고 나서 초강경 발언을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좋은 거죠. 강경 발언한다고 뭐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하여간 지금 이제 이미 여기까지예요. 한계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세대 교체밖에 없는데 예. 그 요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그 2, 3부에서 장윤성 기자가 바른정당을 그 취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전화가 온다. 아유 열심히 꼬시겠죠.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열심히 뭐 전화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홍준-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서 전화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그 홍 대표 체제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기 SNS에다가 이제 그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썼던 얘기가 폐목강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니까.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참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목강심 치화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화를 내리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걸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옛날에 달마대사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덜어내고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예, 달마대사 얘기하니까 왠지 홍준표 대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폐목강심을 얘기했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쓰는 말하고 실제로 본인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연탄가스.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 그러면서 이제 징치를 하겠다. 징치를 하겠다. 말도 어려운 말 골랐어요. 어려운 말만 골랐어요. 권위적인 말이죠. 아니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무슨 홍준표 하에서 내가 앞으로 그나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출마라도 해야 자기가 개인기로 돌파하든 뭘로 하든 할 텐데 이 공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그래도 거기서 내가 조금 준비를 잘해서 다음 걸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는 2당이지만 계속 2당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내년 그렇네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2당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급전직하라고 봐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구나. 바로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방선거 때는 각 시도별로 비례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당 투표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대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하다가 이제 사실 뭐 표현이 뭐하지만 쫓겨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2001년도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닙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 왜냐하면 2012년 총선을 홍준표 간판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는 공감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홍준표 간판으로 치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회의도 또 막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스스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경기 6개 광역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6개 이기지 못하면 대표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해야죠. 그러면 그거 얘기도 못하면 대표 자리를 유지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서너 개 너댓 개 된다 그러면 대표 물러나나? 아니 그때 가서는 내가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였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홍준표 빙의하신 것 같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 아까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자꾸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통합이 되면 그러진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이탈하겠다고 거론되시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이학재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인데. 예.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이제 애매한 입장.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 대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별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무소속으로 도지사의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하더라도 원 지사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과 출혈을 각오하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이 김세현 의원 같은 분들이 부산에서 중요하니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비급여 전면 급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방향 자체가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전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 문제 얘기했으니까 양당, 세 당 안으로 좀 한번 깊숙이 쑥 들어가 보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고 2부, 3부에서 장윤선 기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전당 투표한다고 한들 반드시 전당대를 거쳐야지 통합이 되는 거다. 국민의당 전당대로 가는 순간 뭐 아까 헬멧 얘기도 나왔고 50cm짜리 강봉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살벌해요 지금 분위기가. 전당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원을 놓고 보면 13조의 당규가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당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당원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위임되어 있냐면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를 한 건데 전당원 투표를 해서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 60% 70% 나왔단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에게 좋게 나와요. 네,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합당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도 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라고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당원 투표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당원 투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등재한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K보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RS가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전화 걸면 자기가 찬성하냐 안 되냐 응답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 그 친한파의 전략을 노출한 겁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나온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장윤선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전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당대회 하게 되면 우당탕탕 문제가 많이 생길 터인데 그랬더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는 일단 전당원 투표해서 일정 정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나오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당규를 개정하자. 당원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권한이니까. 그래서 지금 5조에 전당원 투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합당 해산을 합당 해산의 권한도 전당원이 투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하면 그럼요. 일단 개정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당원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 보면은요, 그 몇몇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원희룡이나 남경필이나 김세연이나 이런 분들이 통합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통합 과정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를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죠. 예. 정도원 의원님.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그 뭐 과정 복잡성 이런 걸 좀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통합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계속 그 오리무중이던데. 컨벤션 효과는 있겠죠. 컨벤션 효과.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또 안철수나 유승민 이 두 양반이 또 만만치 않아요. 예. 전혀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뭐 갈등이 나고 뭐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저것들 만나서 뭐 한다더니 뭐 하나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 유승민,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당이 잘해서 정치적인 주제, 아젠다와 정책 방향을 잘 선택하면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홍준표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보수 정당이 이 집권당을 지금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방안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일자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달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1%나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은요. 한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3, 4분기 경제는 깜짝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력 있게 국민들한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하자마자 일카리 상황판 설치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 점검회의를 6개월 만에 했어요. 지난 12월 4일 날. 그러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나 이 국민의당 통합